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72, 경기도 양주에서 혼자 살고 있는 이복순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나?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서로를 오해할 수 있는 거야?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더군요. 들려드리기 전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남편을 떠나보내던 날 장례식장에서 시동생이 제 귀에 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수님, 형이 죽기 전에 절대 형수님께만은 말하지 말라고 했던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이 저에게는 그때도 지금도 가슴을 꽉 조이는 올가미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걸 그땐 몰랐어요. 그 비밀 때문에 제가 시동생을 오해하고 시동생은 저에게 오해받을 각오까지 하고 한 가족이 완전히 갈라질 뻔했다는 것을요. 저는 20살도 되기 전에 남편을 만났습니다. 가난한 남자였지만 따뜻했고 성실했고 불같은 책임감 하나는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늘 말하곤 했죠. 복순아, 나는 돈 없어도 괜찮다. 너만 지켜주면 된다. 그 말 때문에 젊은 시절에 저는 그 어떤 어려움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결혼 후엔 떡 장사, 김밥 장사 뛰어다니며 아이 둘 키우고 남편은 공사판에서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그렇게 악착같이 살다가 결국 작은 빌라 한 채와 2층짜리 상가 건물 한 채를 마련했습니다. 그 건물은 남편에게도 저에게도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도 참 소중한 보물이었죠. 그런데 남편이 59의 위암으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중얼거렸어요. 복순아, 그 상가 제발 내 손으로 지켜라. 남에게 맡기지 말고 내가 제일 편한 사람한테 넘겨줘라. 저는 마지막까지도 남편이 제가 고생할까봐 걱정하는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남긴 말에는 숨겨진 또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의미를 저는 몇 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죠. 남편에게는 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이복만. 술, 도박, 빚, 사업 실패, 문제 덩어리였던 사람. 저와 남편이 그 사람 때문에 마음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는 그 시동생과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습니다. 저는 생각했죠. 이 사람과는 이제 인연 끝이다.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6년이 지나고 저도 어느 정도 마음이 정리되던 어느 날, 그 시동생이 갑자기 제 상가 앞으로 찾아온 겁니다. 20년 동안 찾지도 않던 사람이 왜 이제 와서 나타난 걸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방문이 저와 시동생의 인생을 뒤흔들 정면 충돌의 시작이라는 걸. 시동생 복만이가 나타난 날 저는 상가 관리하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멀리서부터 누군가 건물을 빤히 바라보는 모습이 보였어요. 담배 연기가 희미하게 퍼지고 그 사람이 고개를 들 때마다 제가 가진 모든 재산이 훌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그게 바로 시동생 복만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연락이 끊겼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제 상가 앞에 서 있는 모습, 그 자체가 저는 너무 불길했어요. 형수님, 오래간만이네요. 그가 지어 보인 웃음은 반가움인지 계산인지 도무지 구분할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칫했지만 어쨌든 남편의 남동생이니 예의를 갖추려 했습니다. 복만아, 어떻게 여기까지? 아, 그냥 형님 생각도 나고 형수님 잘 지내는지도 궁금하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다고 하기엔 너무 뜬금없는 방문이었죠. 하지만 복만이는 마치 오랜 인연을 이어가고 싶다는 듯 이야기를 부드럽게 이어갔습니다.
형님 돌아가신 뒤에 사실 마음이 좀 그랬어요. 형이 마지막에 제게 했던 말도 있고 그 말을 들을 때 가슴이 한순간으로 얼어붙었습니다. 형이 마지막에 한 말, 남편은 병상에서 제 손만 잡고 떠났어요. 시동생에게 무슨 말을 했다는 건지 전혀 기억도 생각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복만은 그날은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복만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상가 내부까지 따라 들어왔어요. 형수님, 이 상가 요즘 시세가 얼마나 해요? 세입자들은 다 오래됐죠? 혹시 매각 생각은 없어요? 순간 저는 속이 싸늘해졌습니다. 왜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상가 가치부터 묻는 걸까요? 저는 대답을 피했습니다. 내가 팔 생각이 있겠니? 이 나이에 이거 월세 받아서 먹고 사는 거지. 그러자 복만은 제 어깨를 툭 치며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형수님, 인생이라는 게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 말이 참 미묘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제가 모르는 어떤 정보를 본인은 다 알고 있다는 듯한 말투. 그때부터였습니다. 그가 제 주변을 맴돌기 시작한 건 어느 날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혹시 상가 파시는 건가요? 공동 소유주분이 상가 관련해서 먼저 문의하셨던데요. 공동 소유주라니 전 상가를 제 명의로만 갖고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등기부등본을 떼봤습니다. 내 이름 하나, 문제 없음.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 문이라는 걸 한 사람은 시동생 복만. 왜? 무엇 때문에?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단순히 돈 때문에 기웃거리는구나.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복만이 저희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 입가에는 억지 미소. 형수님, 지난번 이야기인데 제가 아는 법무사가 있는데 형수님 같은 분들 많이 도와준다더라고요. 몸 법무사? 나이 드시면 미리 상속 정리해놔야 한다고. 혹시라도 갑자기 쓰러지면 큰일 나니까요. 형수님도 이제 연세 있으시잖아요. 그 말투는 마치 제가 곧 쓰러질 사람처럼 말하더군요. 그래서 말인데 상가 건물 저하고 공동 명의로 바꿔놓으면 어떨까 해서요. 순간 제 손에서 컵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뭐라고? 아, 나쁜 뜻 아니에요. 형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부탁한 게 있어서. 형님이 그랬어요. 복만아, 내 대신 형수 좀 지켜줘라. 그래서 형님 뜻이라 생각하고. 그 말은 정말 도저히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남편이 저에게는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이 죽기 전 시동생에게 뭔가 부탁을 했다는 말. 그 말은 제 마음 깊은 곳에 조금씩 작은 균열을 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남편이 남긴 비밀이 얼마나 큰 파도를 일으킬지, 그리고 그 비밀을 시동생 혼자 껴안고 있었다는 사실을. 시동생 복만의 방문은 그날 이후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에는 사흘에 한 번, 나중엔 이틀에 한 번 꼴로 잦아졌습니다. 처음엔 예의 있게 찾아오던 사람이 점점 원래부터 우리 집 드나들던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문을 두드리던 그는 이제는 초인종도 안 누르고 그냥 손잡이를 흔들며 말하곤 했습니다. 형수님, 저예요. 복만이. 저는 속이 바짝 타들어갔습니다. 복만은 만날 때마다 기계처럼 똑같은 질문을 반복했어요. 요즘 건강은 괜찮아요? 혈압약은 잘 챙겨 드세요? 혹시 쓰러진 적은 없죠? 애들은 자주 와요? 얼핏 들으면 걱정처럼 들리지만 말투가 이상했습니다. 마치 제가 곧 아플 것을 전제로 하는 듯한 느낌.
어느 날은 아예 이렇게 말하더군요. 형수님, 사람 일 모르는 거잖아요. 나이 들면 언제 어떻게 될지. 마치 무슨 기다리는 일이라도 있는 듯한 말투. 저는 그날 참다 참다 터졌습니다. 복만아, 너 지금 나한테 무슨 말 하려는 거냐? 그러자 복만이 잠시 멈칫하더니 얼굴에 잠깐 복잡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금세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 보였어요. 아이, 형수님도 그냥 걱정돼서 그러죠. 그 웃음 속에서 저는 뚜렷한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상가 정리하려 나갔다가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상가 2층 세입자 계단 쪽에서 검은 모자를 쓴 젊은 여자가 얼굴을 반쯤 가린 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20대 후반 아니면 30대 초반, 날씬한 체격에 옷차림은 단정했지만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눈빛. 제가 올라가자 그 여자는 깜짝 놀라며 계단 아래로 뛰어가 버렸습니다. 저기요, 누구세요? 제가 불러도 그 여자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단 아래에서 복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수님 오셨어요? 아까부터 찾았는데. 저는 재빨리 물었습니다. 복만아, 방금 여기 젊은 여자 지나갔니? 복만은 잠시 굳은 듯 보였습니다. 아주 짧았지만 분명 당황한 기색이 보였어요. 하지만 금세 웃으며 말하더군요. 아, 세입자 손님인가 보죠. 요즘 2층 집 보러 오는 사람도 많고. 거짓말 확신했습니다. 문제는 그 여자가 떠날 때 제가 분명 봤다는 겁니다. 그 여자가 복만 쪽을 슬쩍 쳐다보며 입술을 떨던 것. 마치 가까이 가면 안 되는 사람처럼. 그날 밤 저는 이상한 불안함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복만이 또 찾아와 법무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형수님, 약속 잡아놨습니다. 이번 주말에 상속 설계 상담 받으면 돼요. 저는 문을 열어둔 채로 말했습니다. 나 그거 안 한다고 했지? 형수님, 이건 형님이 마지막으로 부탁한 거라니까요. 형님이 죽기 전에 제 손 잡고. 거짓말하지 마. 형이 그런 말 한 적 없어. 그 순간 복만 얼굴이 처음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마치 그 말은 절대 하면 안 되는데 라는 표정. 형수님이 모르는 일이 많아요. 모르는 일이 있었으면 형이 나한테 말했겠지. 형님이 형수님께만은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말은 숨이 멎을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왜? 도대체 왜? 복만은 그 이상 말하지 않고 입술만 꾹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복만의 행동은 더 수상해졌습니다. 상가 주변을 몇 시간씩 서성거림. 누군가에게 계속 전화하면서 조금만 기다려라고 말함. 제가 상가를 비우는 시간만 골라 찾아옴. 문의하지도 않은 부동산에서 자꾸 매각 문의를 받음. 그리고 그날 봤던 모자 쓴 젊은 여자. 복만이 숨기고 있는 건 단순히 상가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큰 이유, 더 절박한 무엇이 그를 조급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몸이 자꾸 떨렸습니다. 복순아, 내가 제일 편한 사람한테 맡겨라. 남편의 유언이 이상하게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도대체 남편은 왜 그런 말을 남겼을까? 그리고 왜 복만은 그 말을 들은 사람처럼 행동할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남편에게 저 몰래 낳은 딸이 있었다는 사실을. 복만은 그날 이후 제 의사를 완전히 무시한 채 상속 상담 일정을 밀어붙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가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니 문 앞에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형수님, 토요일 오후 3시입니다. 꼭 같이 가셔야 합니다.
형님 뜻을 지켜야 하니까요. 복만, 제 동의 없이 날짜를 정해버린 겁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죠. 이 사람이 정말 미쳤나? 저는 바로 전화했습니다. 복만아,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형수님, 이미 약속 잡았어요. 이건 미루면 안 되는 일이에요. 내가 하기 싫다잖아. 그러자 복만이 처음 보는 절박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제발 형수님, 이번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와주세요. 저 시간이 없습니다.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무슨 시간이 없다는 건지 그때 제 속에서는 여러 감정이 뒤엉켰습니다. 분노, 불쾌함, 불안, 그리고 아주 작은 동정심. 하지만 그보다 더 강하게 저를 사로잡은 감정이 있었습니다. 불길함이었어요. 며칠 전부터 동네에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복만이 요즘 어디선가 돈 빌리러 다닌다더라. 누구 아픈 사람 있다던데? 어린 여자랑 같이 다니더라. 또 무슨 사고 친 거 아냐? 한두 번 들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동네 약국에서도 이런 말을 들었죠. 아이고, 복만 씨 아는 분이에요? 요즘 젊은 여성분이랑 와서 약 자주 사가던데. 젊은 여자? 둘이 같이 약국을 들락거린다고? 그 말이 며칠 전 상가에서 본 그 여자와 연결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관계일까? 왜 복만은 그 여자를 숨기려 할까? 왜 나에게만 감추려 하는 걸까? 궁금함이 아니라 서늘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상가 뒤편 쓰레기 분리수거하러 내려갔다가 또 그 젊은 여자를 보게 됐습니다. 이번엔 건물벽에 기대어 작게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너무 조용히 울어서 가까이 가기 전까지 몰랐어요. 저는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저기 아가씨? 여자는 깜짝 놀라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그 말투가 어딘가 너무 아팠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울어도 당당하게 우는데 어떤 아이들은 울면서도 죄송하다며 사라지죠. 저는 그런 아이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마음이 많이 다친 아이들. 혹시 어디 아픈 거야? 제가 손을 내밀자 여자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전 그냥 잠깐 온 거예요. 그때 멀리서 복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여기 있었어? 빨리 가자니까. 시간 없다니까. 여자는 움찔하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복만이 저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형수님 여기서 뭐 하세요? 그건 내가 묻고 싶다. 이 아가씨 누구야? 복만은 순간 죽은 사람처럼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는 서둘러 여자를 자기 뒤로 숨기며 말했습니다. 형수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 말에 제 머리 끝까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상관없다고? 내가 상가 주변에서 만나고 다니는 사람이 나랑 상관이 없다고? 복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제가 따지자 복만은 갑자기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형수님이 알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순간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내가 알면 안 된다고? 도대체 왜? 복만은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여자를 데리고 서둘러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남편의 유언, 복만의 집요함, 젊은 여자의 존재, 그리고 시간 없다는 말.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 하면서도 도무지 전체 그림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재산 노린 친척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복만이 숨기는 것은 아마 상상 이상으로 큰 비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의 중심에는 그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며칠 후 복만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형수님, 이번 주 토요일 상담 꼭 가셔야 합니다. 이걸 놓치면 정말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저는 또 화가 치밀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복만아, 왜 자꾸 강요하는 거야? 그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형수님, 저 형님한테 약속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마음을 또 한 번 뒤흔들었습니다. 남편이 시동생에게 정말 무슨 말을 했던 걸까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나는 상속 상담 같은 거 안 한다. 그만 와. 그런데 복만은 미친 듯이 절박한 톤으로 말했습니다. 형수님, 제발. 형님 뜻을 지켜야 합니다. 나는 그 말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내가 말하는 그런 부탁을 나한테 안 했어. 너 거짓말 하지 마. 그러자 복만이 잠시 침묵했다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형님이 왜 형수님께 그 말을 못했는지 나중에 알게 되실 겁니다. 그 말을 남기고 전화는 끊겼습니다. 그날 밤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저는 다시 그 젊은 여자를 보았습니다. 이번엔 상가 뒤편 어둑한 골목에서 조심스레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봤는데도 그 아이 손이 얼마나 떨리는지 빛에 반사되는 화면이 흔들려 보였어요. 저는 다시 다가갔습니다. 아가씨, 괜찮아? 그 여자는 움찔하며 돌아섰습니다. 처음보다 더 야위어 보였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또 실례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실례가 아니라 내가 자꾸 건물 주변에 있으니까 걱정돼서 그래. 그 여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저 그냥 잠깐 볼 일이 있어서. 그때 휴대폰 화면의 배경사진이 스치듯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남편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저는 소스라치게 물었습니다. 그 사진 어디서 난 거야? 여자는 막 울 것 같은 얼굴로 휴대폰을 급히 가방 속에 넣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달아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사진 속 인물, 내 남편이었다. 이건 우연일 수 없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왜 우리 건물 주변을 맴도는지, 왜 복만이 그녀를 숨기려 하는지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저 아이가 남편과 연관된 사람? 다음 날 복만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그는 거의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형님이 죽기 전에 제게 부탁했습니다. 제발 그 아이를 지켜달라고.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어떤 아이? 복만이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사람처럼. 형수님이 알면 너무 상처받을까봐 전 온몸이 떨렸습니다. 복만아, 솔직히 말해. 그 아이, 누구야? 복만은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형수님, 죄송합니다. 아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그 말 속에 뭔가 절박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다. 저 아이의 정체를. 하지만 왜 말하지 않을까? 왜 저에게만 숨기려고 할까? 왜 시간이 없다고 할까?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복만의 말, 그 아이의 울음, 남편의 유언. 이 세 가지가 엉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젊은 여자는
단순히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다. 남편과 직접 연결된 사람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왜 남편의 젊은 시절 사진을 휴대폰 배경화면에 해놓았을까? 젊은 여자의 휴대폰에서 본 남편의 젊은 시절 사진은 제 마음 깊숙한 곳을 거칠게 뒤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6년 넘게 열어보지 않았던 남편의 유품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엔 오래된 수첩, 페이드 처리된 사진 몇 장, 그리고 낡은 편지용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남긴 물건들. 그때는 슬퍼서 참아보지 못했지만 지금은 꼭 확인해야 한다는 강한 예감이 있었습니다. 먼저 수첩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남편이 직접 적은 것 같은 전화번호와 날짜들이 적혀 있었어요. 그중 한 페이지에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지민이 생일 6월 12일, 지민 병원비 다음 달까지 꼭, 지민 등록금, 지민이라는 이름. 우리 아이 중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자식이 없습니다. 저는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까지 아무 말 없이 살아온 이름, 그 이름의 존재가 지금 제 앞에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품 상자를 정리하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를 넘긴 시간. 문을 열자 복만이 헐떡이며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잔뜩 굳어 있고 눈가에는 울음이 맺혀 있었습니다. 형수님, 형수님, 제발,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그는 신발도 벗지 않고 거실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놀라 물었습니다. 복만아, 무슨 일이야? 복만은 숨을 들이쉬려 할수록 더 크게 오열했습니다. 그 아이가, 더는 버티질 못해요. 저는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떤 아이? 복만은 고개를 떨구고 마치 죄인을 자처하듯 말했습니다. 형님 딸, 형님이 죽기 전에 남긴 그 아이 말입니다. 그 말 순간 온몸의 피가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지민이, 그 아이, 형님 딸입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남편에게 그런 아이가 있다고? 왜 나만 몰랐어? 복만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형님이, 형수님이 알면 너무 상처받을까봐 차마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너한테 맡겼다고? 복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형님이 죽기 전 저한테 부탁했습니다. 복만아, 저 아이는 절대 세상에서 잊힌 채 살면 안 된다. 형수에게만은 말하지 말고 내가 지켜다오. 그동안 복만이 했던 의미심장한 말들이 머릿속에서 연달아 떠올랐습니다. 형수님이 알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형님이 형수님께 못한 말이 있습니다. 저한테 맡기고 가셨습니다. 모든 말들이 하나의 큰 비밀로 이어졌습니다. 복만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사진 속 여성, 상가 뒤편에서 울던 그 젊은 여자, 그 아이의 이름은 이지민, 남편 유품 수첩 속 이름과 같았습니다. 저는 숨도 쉬지 못하고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의 눈매, 웃을 때의 표정, 턱선, 젊은 시절 남편 얼굴과 너무 닮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복만은 무릎을 꿇다시피 하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저는 형님 딸 지민이를 20년 동안 몰래 키웠습니다. 형님이 부탁하셔서 제 인생은 엉망이 됐지만 그래도 형님과의 약속 때문에 그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민이가 지금 많이 아픕니다. 병원비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형수님께 왔던 겁니다. 그제야 이해됐습니다. 왜 복만이
제 건강을 묻고 상속 상담을 강요하고 젊은 여자를 숨기려 했는지 그는 재산을 노린 나쁜 사람이 아니라 지민이를 살리기 위해 안간힘으로 버티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저는 아직 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복만이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있을 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짧은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삼촌, 가지 마세요. 저 무서워요. 지민. 그 메시지는 제 마음을 단단히 잡아당겼습니다. 분명히 남편의 흔적이 있는 아이. 그 아이가 그렇게 두려움 속에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복만아, 그 아이, 나 한번 만나게 해줘. 복만은 놀란 눈으로 절 올려다봤습니다. 형수님이 정말요?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도망치지 말고 진실을 봐야 할 것 같아. 복만은 한참을 주저했습니다. 저에게 지민을 보여주는 것이 정말 올바른 일인지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하는 눈빛이었어요. 그러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형수님, 그럼 지금 바로 지민이를 만나러 가실래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기보다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밤늦게 택시를 타고 시내 모퉁이에 있는 오래된 건물 앞에 내렸습니다. 지민이 사는 곳, 낡은 간판이 반쯤 떨어진 작은 고시원이었습니다. 여기,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형님 돌아가시고 제가 키우다가 형편이 안 돼서 어릴 때는 집에서 키웠지만 저도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결국 여기로. 복만의 말은 죄책감과 자책으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시원 복도를 걸어갈 때 한방에서 작고 약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콜록콜록. 복만은 그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지민아 삼촌이야. 문 좀 열어줄래? 잠시 후 문틈으로 빛이 새어나오고 조심스레 문이 열렸습니다. 문이 완전히 열렸을 때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문 앞에 선 젊은 여자는 며칠 전 상가 뒤편에서 울고 있던 바로 그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가까이서 보니 얼굴은 더 창백했고 어깨는 바싹 말라 있었고 눈밑은 퀭하게 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눈매가 남편을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민은 몸을 떨며 말했습니다. 저 때문에 오셨어요?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말을 하려는데 목이 꽉 막혀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복만이 대신 말했습니다. 지민아, 형수님이 너 만나고 싶대. 지민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뜨더니 갑자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저 죄송해요. 저는 나타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지민은 두 손을 모으고 그 자리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저씨 아니 삼촌이 저 때문에 형수님께 죄짓고 계신 거 알아요. 제가 죽어도 되니까 제발 이제 오지 마세요. 그 말은 날카로운 바늘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숨을 몰아쉬며 지민에게 다가갔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니? 지민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존재하면 안 되는 사람이니까요. 아버지께 혼란만 드린 사람. 그 말은 저를 단숨에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지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릴 때 삼촌이 그러셨어요. 너는 세상에 알려지면 안 된다. 아버지 가정이 무너진다. 그래서 저는 제 존재가 잘못된 줄만 알고 살았어요. 복만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건 형님이 시킨 말이었다. 내가 아니라
지민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 얼굴도 마지막엔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휴대폰 배경에 아버지 젊은 시절 사진을 넣어 놓은 거예요. 잊혀질까봐.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심장이 지지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민아, 너 어디 아프니? 지민은 거짓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폐 쪽이 안 좋아요. 병원에서는 빨리 치료 시작해야 한다고. 복만이 눈물로 말을 이었습니다. 형수님, 그래서 제가 필요했습니다. 상가를 팔자는 말도, 유산 이야기도 다 지민이 치료비 때문이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또렷하게 이해되었습니다. 복만의 집요함, 복만의 절박함, 시간이 없다는 말, 그 모든 게 재산 때문이 아니라 지민의 생명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지민에게 다가가 그 아이의 손을 조심히 잡았습니다. 손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지민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지민은 놀란 듯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저 어르신께 미움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너의 존재를 오늘 처음 알았을 뿐이야. 지민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이 아이를 절대 혼자 두지 않겠다고.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는가. 그냥 태어나 보니 아빠를 아빠라 부를 수 없었을 것이고, 그렇게 서러움 속에 살다가 이제는 몸도 아프고. 지민의 손을 잡고 있는 동안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가 어디서 어떻게 누구의 도움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그렇게 숨어 살아왔는지, 그리고 남편이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오며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복만이 조심스럽게 제게 말했습니다. 손에는 낡은 봉투 하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형수님, 이건 형님이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저한테 맡긴 편지입니다. 내가 떠나고 나서 지민이와 형수님이 마주하게 되는 날, 그때 꼭 전해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봉투를 받는 순간 손이 떨려 제대로 잡히지도 않았습니다. 봉투에는 남편의 낯익은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복순아에게.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손 떨림을 겨우 누르고 편지를 펼쳤습니다. 편지는 오래되어 가장자리가 누렇게 변해 있었고, 글씨는 남편답게 단정하면서도 어딘가 서둘러 쓴 느낌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복순아, 내가 이 글을 너에게 남긴다는 건 이미 내가 너 곁에 없다는 뜻이겠지. 먼저 말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내 평생 가장 큰 죄는 너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한 것이다. 내가 젊었을 때 철없던 시절의 실수로 아이 하나가 생겼다. 그때 나는 너무 어렸고 상황은 복잡했고 그 아이 엄마도 오래 살지 못했다. 지민이는 세상에 혼자 남게 될 뻔했다. 그래서 내가 데려오려 했지만 나는 너무 겁이 났다. 복순아, 너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말하는 순간 너를 잃게 될까봐 나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다. 그러다 결국 나는 동생 복만에게 부탁했다. 저 아이를 지켜다오. 대신 복순이에게는 말하지 말아다오. 복순아, 내가 얼마나 비겁했는지 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미안했고 마지막까지 너를 사랑했다. 언젠가 내가 지민이를 만나게 된다면 그 아이를 미워하지 않았으면 한다. 편지를 읽는 동안 제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 제가 상처받을까봐 벌벌 떨며 진실을 숨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편지를 품에 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복만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형수님, 형님이 그 부탁을 하실 때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형님은 평생 형수님에게 죄인이었다고 하셨어요. 저도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왜 이제야 말했어? 왜 그동안 말을 못했어? 복만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형수님이 너무 강한 분이라 말씀드리면 형수님이 더 아플까봐 저도 참아 못했습니다.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복만은 욕심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형과 형수 사이를 망치지 않으려 혼자 지옥 같은 무게를 견디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지민이 방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작은 책상 위에는 한 장의 종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종이 위에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언젠가 아버지 가족을 만나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저는 존재해서 미안합니다. 그 글귀는 제 가슴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저 아이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당당한 존재로 숨 쉬어 본 적이 없었다. 세상에 태어난 죄가 아니라 어른들의 비밀 때문에 숨어 살아온 아이, 그리고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 복만은 저에게 오해받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죽으림으로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민의 방에서 남편의 편지를 읽고 복만과 함께 눈물로 시간을 보내던 그때 갑자기 안쪽에서 불규칙한 기침과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헉헉하. 저는 반사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지민이 방바닥에 한쪽 손을 짚은 채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지민아, 괜찮니? 지민아. 지민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삼촌 숨이 안 쉬어져요. 복만이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형수님, 119, 빨리. 저는 벌벌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 순간 저는 망설임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남편의 숨겨진 아이라는 충격이 더 컸다면 지금은 달랐습니다. 지민이 지금 죽을 수 있다는 공포밖에 없었습니다. 지민이 쓰러지듯 앞으로 고꾸라지려는 순간 저는 두 팔로 지민을 받아 안았습니다. 믿을 수 없게도 그 작은 몸이 너무 가벼웠습니다. 얼마나 영양이 부족했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그 몸이 다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지민은 제 품에서 작게 떨며 속삭였습니다. 저 죄송해요. 제가 오면 안 되는데.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아니야. 절대 그런 말 하지 마. 넌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했고 지민은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지민의 손을 꼭 잡은 채 구급차에 탔습니다. 복만도 뒤따라 탔지만 제가 지민 옆에 먼저 자리를 잡자 그 순간 그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그동안 짊어진 짐이 조금은 내려가는 듯한 표정. 지민은 힘겹게 눈을 뜨고 제 손을 바라봤습니다. 어르신이 왜 저를... 저는 손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넌 내 남편의 딸이기 전에 그냥 지민이라는 아이니까. 아픈 아이를 버려두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그 말에 지민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렀습니다. 응급실 문 앞에서 지민은 의료진에게 넘겨졌고 우리는 기다리는 동안
한마디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복만은 두 손을 비틀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저는 정말 형님 부탁만 믿고 살았습니다. 제 인생이 망가지는 것도, 욕먹는 것도, 형수님께 오해받는 것도 다 감수했습니다. 그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형수님이 지민이 손을 잡고 같이 응급차에 타는 걸 보고 제가 처음으로 잘 지켜냈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복만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복만아,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제가 진짜 저는 그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알았어. 너 나쁜 사람 아니었어. 잠시 후 의사가 나와 설명했습니다. 지민 씨는 폐 감염이 심하고 영양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치료가 늦어지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제 다리가 순간 휘청했습니다. 반면 복만은 절박하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치료비가 얼마나 들까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장기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 말에 복만은 고개를 푹 떨어뜨렸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안쓰러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한 가지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 아이를 지키겠다고, 남편이 못한 일을 내가 하겠다고, 지민이 회복실로 옮겨졌고 저는 다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민은 흐릿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 저 정말 괜찮아요. 저 없어도. 저는 강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민아, 앞으로 내가 할 말은 그게 아니야. 지민은 멍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내 삶은 미안합니다가 아니라 살겠습니다로 시작해야 해. 지민의 눈이 천천히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민도 복만도 병실에서 한참 동안 말없이 울었습니다. 지민의 상태는 일시적으로 안정되었지만 의사의 말대로 장기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있는 동안 저는 오랜 시간 생각했습니다. 지민을 처음 봤을 때 느낀 충격, 남편의 편지를 읽으며 흘렸던 눈물, 복만이 무너져 울던 순간, 그 모든 것들이 한 덩어리가 되어 마음속에서 소용돌이 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이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이 아이는 잘못이 없다. 잘못된 것은 어른들의 판단, 비겁함, 그리고 숨김일 뿐이었다. 남편은 죽기 직전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순아, 그 상가는 내가 지켜라. 내가 제일 편한 사람에게 맡겨라. 그때는 단순히 내 노후를 지키라는 말이라 생각했지만 지금은 다르게 들렸습니다. 남편은 지민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마지막 순간까지 미안해했던 것, 그리고 결국 저에게 맡기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지민이도 상가도 그의 마음도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복만이 축 처진 어깨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을 때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복만아. 그는 놀란 눈으로 돌아봤습니다. 상가 말이다. 팔자. 복만은 숨이 멎은 듯 바라봤습니다. 형수님 진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지민이에게 필요한 건 지금의 치료지 나중의 유산이 아니야. 복만은 그대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형수님 고맙습니다. 제가 죽을 때까지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살며시 웃었습니다. 고맙기는 너는 너대로 동생으로서 잘 버텨왔어. 복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 형님 얼굴도 제대로 못 본 채 떠나보내서 형수님께도 못되게 굴어서 진짜 너무 죄송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우리 둘 다 잘못한 게 있지. 하지만 이제 됐다. 지민이 살리는 게 먼저다. 그 말에 복만은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민이가 있는 병실로 들어가서 저는 지민의 손을 잡고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괜찮아, 지민아. 치료받으면 나을 수 있어. 지민은 제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저 정말 오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아니야. 넌 이제부터 올 수 있는 사람이야. 와야 하는 사람이야. 지민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 가족 가져도 돼요? 그 말이 제 심장을 그대로 찔렀습니다. 저는 지민을 꼭 안았습니다. 그럼 내가 원한다면 나랑 함께 살자. 우리 집으로 와. 지민은 기침을 하면서도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슬프고 아프고 따뜻했습니다. 며칠 뒤 상가 건물은 매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생각보다 높은 가격에 팔렸고 지민의 치료비는 충분히 마련될 수 있었습니다. 복만은 마지막 계약서에 서명하며 누구보다도 먼저 저에게 인사했습니다. 형수님, 앞으로는 제가 지민이 삼촌으로서 제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이제 숨기지 말고 살자. 모든 것이 마무리된 다음 날, 저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지키지 못한 아이, 내가 지킬게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왠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 복순아. 저는 지금 지민을 데리고 병원에 다니며 하루하루 천천히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가끔은 무섭고 가끔은 힘들지만 지민이 제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말할 때면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어르신 아니, 이제 어머니라고 불러도 돼요?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그럼 그게 더 좋지. 세상에는 혈연보다 강한 인연이 있고 피보다 깊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압니다. 가족은 태어난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지켜주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라는 걸.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보지 못했던 진실이 어느 날 갑자기 눈앞에 모습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그 진실은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도 하고, 때로는 눈물 나게도 하고, 때로는 이미 지나간 세월을 다시 돌아보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사람의 진심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결국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것. 오해는 풀리고, 상처는 아물고, 숨겨졌던 마음은 빛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은 우리가 가족이라 부르는 관계 속에서 더 깊고 따뜻하게 퍼져나갑니다. 지민이도 복만이도 그리고 복순 어르신도 누구 하나 잘못된 인생을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서로를 잃어버렸던 시간이 있었을 뿐, 이제 다시 서로의 손을 잡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요? 상처받은 날보다, 서운했던 날보다 용서하고 손잡아주는 하루가 더 길게 남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참 기쁩니다. 감사합니다.